트럼프가 한국의 숨통을 끊으려 했습니다. 13조 원 가져오세요. 딱 72시간 드리겠습니다. 한국을 본보기로 전 세계를 휘어잡으려 했던 트럼프. 백악관 내부는 자신만만했습니다. 한국은 절대 버티지 못할 것이라 분위기였죠. 그러나 단 3일 뒤 모든 예상을 뒤엎는 발표가 전 세계를 뒤덮었습니다. 주한미군 즉시 철수하라. 대한민국의 한마디 통보에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미국은 즉시 조사에 나섰고 한국이 감추던 충격적인 비밀을 깨닫게 됐죠.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던 걸까요? 트럼프의 계획을 박살낸 대한민국의 진짜 위력,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처드 헤이든입니다. 워싱턴 센티넬의 국방 전문 기자로 23년째 일하고 있죠. 13조 원입니다. 한국, 72시간 안에 결정하세요. 트럼프 대통령의 폭탄 발언에 백악관 브리핑룸의 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기자들도, 백악관 관계자들도 모두 숨을 죽였죠. 트럼프 대통령이 연단 앞으로 걸어 나왔고 천천히 기자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호구가 아닙니다. 우리는 7만 명의 미군을 한국에 주둔시키고 있어요. 매년 수십억 달러를 쓰면서 말이죠. 한국은 뭘 하고 있습니까? 고작 1조? 그것도 현물로 반은 떼어먹고요. 대통령님, 한국이 거부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유의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죠.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간단해요, 리처드. 그가 손짓을 하며 말했습니다. 주한미군 전원 철수. 72시간 안에 말입니다. 더 이상 공짜로 남의 나라를 지켜줄 수 없어요. 그 말을 들은 저는 속으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미군 없이 버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었죠. 저는 한국에서 군복무를 했었습니다. 1987년 동두천의 캠프 KC에서 포병부대의 화력지 원장교로 근무했었죠. 한국군 포병부대와 합동훈련을 자주 했습니다. 소령님, 이번 훈련은 실탄 사격을 줄여야 합니다. 한국군 중령이 찾아와 말했던 게 생각나네요. 포탄이 부족합니다. 얼마나 있습니까? 제가 물었죠. 155mm 포탄이 3,000발 정도입니다. 그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주일치도 안 됩니다. 충격적이었죠. 미군 기지 하나에만 수만 발의 포탄이 쌓여 있는데 한국군 전체가 가진 게 고작 그 정도라니요. 훈련용 포탄조차 부족해서 우리가 빌려줘야 했습니다. 대령님, 실전이 터지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한국군 포병 대령에게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는 쓴웃음을 지었죠. 미군이 있으니까요. 그가 말했습니다. 미군이 우리를 지켜줄 거 아닙니까? 그게 당시 한국군의 현실이었습니다. 미군 없이는 일주일도 버티기 힘든 군대였죠. 보급도, 장비도, 훈련도 모두 미군에 의존했습니다. 심지어 작전 계획도 미군이 짜줬죠. 그런데 이제 와서 방위비를 10배나 올리라니요. 물론 한국은 거부하고 싶겠죠. 하지만 결국엔 굴복할 겁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까요. 브리핑이 끝나고 펜타곤으로 향했습니다. 5층 회의실에는 이미 합참 장성들이 모여 있었죠. 모니터에는 한반도 지도가 떠 있었습니다. 빨간 점들이 북한군 배치를 표시하고 있었죠. 한국이 받아들일까요? 해군 제독이 물었습니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육군 대장이 대답했죠. 북한이 바로 코앞인데 우리 없이 어떻게 막겠습니까? 포병 전력만 봐도 북한이 압도적이에요. 맞습니다. 공군 대장이 동의했습니다. 한국 공군도 우리 없인 작전 수행이 불가능해요. 금유기도, 정찰기도, 조기경보기도 다 우리 것에 의존하고 있죠.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한국의 선택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송국 스튜디오에 출연했습니다. CNN 프라임타임이었죠. 헤이든 기자님, 한국이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앵커가 물었습니다. 결국 받아들일 겁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죠. 한국은 미군 없이 살 수 없어요. 제가 80년대에 그곳에서 복무했습니다. 그들의 군사력을 직접 봤죠. 미군이 떠나면 한국은 무너집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취약합니까? 모든 것이죠. 제가 말했습니다. 포탄 재고는 일주일치도 안 됐고 전투기 부품은 미국에서 공수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군대 식량도 미군 MRE에 의존했어요. 독자적인 전쟁 수행 능력이 전무했죠. 그렇게 확신하시는군요. 네, 100% 확신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감정적으로 반발할 수는 있어요. 자존심이 상하겠죠.
하지만 현실을 직시하면 답은 하나뿐입니다. 방송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72시간이라 사흘이면 모든 게 결정됩니다. 첫날이 지났습니다. 2월 13일 아침, 한국 정부는 여전히 침묵했죠.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시간을 끌면서 협상 여지를 찾는 거겠죠. 오전에 국무부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한국과 접촉하고 있습니까? 제가 물었죠. 외교 채널은 열려 있습니다. 대변인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님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13조 원, 그리고 72시간이죠. 둘째 날도 조용했습니다. 2월 14일, 한국 언론들은 격렬하게 반응했지만 정부는 여전히 침묵했죠. 워싱턴의 한국계 미국인들이 백악관 앞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동맹을 지켜라. 한국을 버리지 마라. 하지만 그뿐이었죠. 저녁에 펜타곤 소식통을 만났습니다. 한국군이 비상회의를 하고 있다던데요. 그가 속삭였습니다. 당연하죠. 저는 웃었습니다. 이제 현실을 깨닫고 있는 겁니다. 미군 없이는 못 산다는 거요. 이제 하루 남았네요. 펜타곤 복도에서 만난 동료 기자가 말했습니다. 내일이면 한국이 항복할 겁니다. 저는 여전히 확신했죠. 다른 선택은 없어요. 셋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2월 15일, 데드라인 당일이었죠. 저는 일찍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곧 한국의 굴복 선언이 나올 거라 생각했죠. 오전 10시가 되었습니다.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11시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죠. 정오가 지났습니다. 점심도 거른 채 모니터를 주시했습니다. 한국 정부 대변인실 웹사이트를 새로 고침하며 기다렸죠. 오후 1시, 2시, 3시. 시간이 흐를수록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뭔가 이상했죠. 한국이 이렇게까지 버틸 줄은 몰랐습니다. 오후 4시가 되자 펜타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황실로 와보시죠. 육군 공보실장이 말했습니다. 오후 5시. 데드라인까지 1시간 남았습니다. 펜타곤 상황실은 긴장으로 가득했죠. 합참의장을 비롯한 장성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모니터에는 주한미군 기지들의 실시간 영상이 떠 있었죠. 한국이 정말 거부하는 겁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합참의장이 고개를 저었죠. 자살행위예요. 오후 5시 30분. 30분 남았습니다. 정말 끝까지 버티는군요. 해병대 사령관이 중얼거렸습니다. 뭘 믿고 저러는 거지? 오후 5시 45분. 15분 남았습니다. 상황실의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죠.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오후 5시 50분. 10분 남았습니다. 제 손에 땀이 났습니다. 설마 한국이 정말로 거부하는 건 아니겠죠? 그럴 리 없었습니다. 미군 없이 어떻게 살겠다고요. 오후 5시 55분. 5분 남았습니다. 대통령님과 통화 준비하세요. 합참의장이 명령했습니다. 오후 5시 58분. 2분 남았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모두가 숨을 죽이고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오후 5시 59분. 1분 남았습니다. 상황실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두가 숨을 멈췄죠. 육군 대장이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가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침을 삼켰죠.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한국이 뭐라고 했습니까? 해군 제독이 다그쳤습니다. 말해보시오. 육군 대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를 가리켰죠. 화면에 속보 자막이 떴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주한미군 전면 철수 통보. 한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통보한 지 48시간이 지났습니다. 2025년 2월 17일, 워싱턴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죠. 펜타곤 브리핑룸은 기자들로 가득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이 연단에 섰죠. 한국의 결정은 일시적인 감정적 대응입니다. 그가 준비된 성명서를 읽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곧 현실을 직시하고 돌아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근거가 뭡니까? 제가 질문했습니다. 상식입니다. 헤이든 기자님. 대변인이 대답했죠. 한국은 미군 없이 방어가 불가능해요. 북한의 포병 전력만 해도 한국을 압도합니다. 우리가 떠나면 서울은 불바다가 될 겁니다. 옆에 있던 동료 기자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CNN 여론조사 결과였죠. 미국인 78%, 한국 결국 굴복할 것.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죠.
브리핑이 끝나고 합참 작전본부로 이동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한반도 지도가 떠 있었죠. 붉은 점들이 북한군 포병 진지를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은 1만 문 이상의 야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육군 준장이 설명했습니다. 서울을 사정권에 둔 장사정포만 1000문이 넘죠. 시간당 50만 발의 포탄을 퍼부을 수 있습니다. 한국군의 대응 능력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미군 지원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준장이 단호하게 말했죠. 우리가 보유한 155mm 포탄만 100만 발입니다. 한국군 전체 재고의 10배가 넘죠. 대포병 사격을 하려면 우리 탄약이 필수예요. 그때 한 대령이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주한미군 정보 보고서입니다. 그가 준장에게 문서를 건넸죠. 준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움직임이 있다는군요.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무슨 움직임입니까? 제가 물었죠. 한국군이 대규모 물자를 이동시키고 있답니다. 준장이 문서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평택, 오산, 군산 기지 주변에서 트럭 행렬이 목격됐어요. 야간에만 움직이고 있답니다. 철수 준비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죠. 준장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아니면 쇼를 하는 걸 수도 있고요. 어차피 며칠 못 갑니다. 저는 그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한국이 무슨 짓을 하든 결과는 같을 테니까요. 그날 저녁 CNN 프라임타임에 다시 출연했습니다. 이번엔 스튜디오가 아닌 화상 연결이었죠. 헤이든 기자님, 한국의 철수 통보를 어떻게 보십니까? 앵커가 물었습니다. 감정적 대응입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자존심이 상했겠죠.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미군 없는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첫째, 북한의 포병 공격을 막을 수 없습니다. 제가 손가락을 접으며 말했죠. 둘째, 공중 우세를 확보할 수 없어요. 셋째, 해상 봉쇄를 당하면 끝입니다. 미군이 떠나는 순간 한국은 고립무원이 됩니다. 그럼 한국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감정입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굴욕적이었겠죠. 하지만 감정으로 안보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주일, 아니 사흘만 지나도 한국은 현실을 깨달을 겁니다. 방송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 11시가 넘었죠.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휴대폰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발신자를 보니 데이비드 윌슨이었습니다. 주한미군 대령이죠. 제가 소령 시절 함께 근무했던 후배였습니다. 데이비드?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선배님, 오랜만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들렸죠. 평소와 달리 긴장된 톤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전화라니. 선배님, 한국을 직접 보셔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말이었죠. 무슨 소리야? 제가 지금 평택에 있습니다.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달라졌다니? 선배님이 아시던 그 한국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죠. 직접 오셔서 보세요. 믿지 못하실 겁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데이비드, 난 80년대에 거기 있었어. 한국군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잘 알아. 그때와 지금은 다릅니다. 뭐가 다른데? 데이비드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어제 한국군 포병 훈련을 봤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K9 자주포 200문이 동시에 사격했어요. 10분 동안 쉬지 않고요. 그래서 포탄이 떨어지지 않더군요. 데이비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계속 쏘는데 보급이 끊기지 않았어요. 마치 무한정 있는 것처럼요. 과장하지 마. 그럴 리 없어. 선배님, 제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까? 데이비드가 반문했습니다. 내일 오산 기지에서 브리핑이 있습니다. 한국군이 뭔가를 보여준다고 하더군요. 오셔서 직접 확인하세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한국이 갑자기 군사 강국이 됐다고?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선배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데이비드가 덧붙였습니다. 뭔데? 한국군 장교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한 표정이죠. 무엇을 기다렸다는 거야? 모르겠습니다. 데이비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준비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모르는 뭔가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야경이 평화롭게 빛나고 있었죠. CNN 여론조사가 맞을 겁니다. 78%의 미국인이 믿는 것처럼
한국은 결국 돌아올 거예요. 미군 없이는 못 사니까요. 하지만 데이비드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편집장을 찾아갔습니다. 한국 출장을 가려고 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이요? 편집장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현장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취재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편집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패닉 상태를 생생하게 전달해 주세요. 독자들이 좋아할 겁니다. 저는 그날 오후 비행기를 탔습니다. 워싱턴을 떠나 서울로 향했죠. 기내에서 펜타곤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미군 155mm 포탄 재고 100만 발, 한국군 예상 재고 10만 발 미만, 북한 포병 전력 1만 분 이상.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선택은 자살행위였죠. 하지만 왜일까요? 왜 한국은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정말 단순한 감정적 대응일까요? 아니면 데이비드 말대로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비행기가 태평양 상공을 날고 있었습니다. 14시간 후면 서울에 도착할 겁니다. 창밖으로 끝없는 바다가 보였죠. 평온해 보였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후 한국에서 무엇을 보게 될지 궁금했죠. 아마도 제가 예상한 대로일 겁니다. 패닉에 빠진 한국군, 불안에 떠는 시민들, 미군에게 돌아와 달라고 애원하는 정치인들. 그렇게 생각하며 저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죠. 35년 만에 인천공항이었습니다. 2025년 2월 18일, 저는 한국 땅을 다시 밟았죠. 공항은 놀라울 정도로 현대적이었습니다. 거대한 유리 천장, 자동화된 시스템, 빠른 입국 심사. 1987년 김포공항과는 차원이 달랐죠. 데이비드가 공항 출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배님, 오셨군요. 그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오랜만이야, 데이비드.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국이 많이 변했구나. 겉모습만 봐선 모릅니다. 데이비드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죠. 진짜는 이제부터예요. 평택으로 향하는 고속도로도 인상적이었습니다. 8차선 도로가 곧게 뻗어 있었고 주변엔 고층 아파트가 즐비했죠. 35년 전엔 논밭뿐이던 곳이었는데요. 발전이 대단하네. 제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네, 겉보기엔 그렇죠. 데이비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군사력은 어떨까요? 인프라만 좋아진다고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화려한 건물과 도로가 포탄을 막아주진 않으니까요. 평택 미군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캠프 험프리스, 해외 최대 규모의 미군 기지죠. 정문을 통과하자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여긴 그대로네요. 제가 웃었습니다. 미군 기지는 어디나 비슷하죠. 데이비드가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선배님, 한국군 기지를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더 좋아졌나? 직접 보시죠. 우리는 한국군 제7기동군단 본부로 향했습니다. 평택 기지에서 차로 30분 거리였죠. 기지 입구에 도착하자 한국군 헌병이 경례를 했습니다. 제복이 깔끔했고 자세가 꼿꼿했죠. 1987년에 축 늘어진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신분증 확인하겠습니다. 헌병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절차가 신속하고 체계적이었죠. 과거엔 미군 신분증만 보여도 그냥 통과시켰는데 이젠 철저히 확인했습니다. 군단 본부 건물도 현대적이었습니다. 디지털 상황판, 대형 스크린, 최신 통신 장비들. 미군 시설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았죠. 헤이든 기자님, 환영합니다. 한국군 준장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김준호 준장, 군단 포병 여단장이었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인사했습니다. 우리 포병 전력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김 준장이 말했습니다. 많이 달라졌거든요. 우리는 브리핑룸으로 이동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한국군 포병부대 배치도가 떴죠. 현재 제7군단은 K9 자주포 300문을 운용합니다. 김 준장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K9 천둥 200문도 추가 배치 중이죠. 숫자는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전부는 아니죠. 포탄 재고는 충분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김 준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충분하다는 게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주일 작전 수행이 가능한 수준이요. 일주일이요? 김 준장이 웃었습니다. 우린 그보다 훨씬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얼마나요?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겁니다. 그가 일어섰습니다. 훈련장으로 가시죠. 훈련장으로 가는 길에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1987년 같은 지역에서 한국군과 합동 훈련을 했었죠. 그때 한국군 포병 대대장이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미군님들, 포탄 좀 빌려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 거는 다 떨어졌습니다. 초라했죠. 한국과의 군대가 훈련용 포탄조차 부족하다니요. 그날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미군 없이는 하루도 못 버틴다고요. 도착했습니다. 데이비드의 목소리에 생각이 끊겼습니다. 훈련장은 거대했습니다. 축구장 100개는 들어갈 만한 크기였죠. K9 자주포들이 일렬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실사격 훈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김 준장이 말했습니다. 잠깐, 실탄 사격이요? 제가 놀랐습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매주 하는 정기 훈련입니다. 김 준장이 담담하게 말했죠. 시작하겠습니다. 신호와 함께 자주포들이 포신을 들어 올렸습니다. 일제 사격이 시작됐죠. 굉음이 연속으로 터졌습니다. 땅이 흔들렸고 하늘이 울렸죠. 오신 분의 자주포가 쉬지 않고 쏴댔습니다. 1분, 2분, 3분 계속 쏘고 있었습니다. 보급 트럭들이 끊임없이 포탄을 날랐죠. 마치 컨베이어 벨트처럼 포탄이 공급됐습니다. 언제까지 쏠 수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필요하다면 하루 종일도 가능합니다. 김 준장이 대답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하루 종일이라니요? 그럼 포탄이 얼마나 필요한지 아십니까? 10분 후 사격이 멈췄습니다. 연기가 거치자 표적 지역이 보였죠. 완전히 초토화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소모한 포탄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2000발 정도입니다. 김 준장이 대답했습니다. 2000발을 그냥 훈련했었다고요? 네, 정기 훈련이니까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1987년엔 1년 훈련 물량이 3000발도 안 됐는데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포탄을 어디서 구합니까? 미국에서 수입하나요? 아닙니다. 김 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국산입니다. 풍산과 하나가 생산하죠. 전량 국산이라고요? 네, 100%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한국이 자체적으로 포탄을 생산한다고요? 그것도 이런 규모로? 의심스러우신 것 같군요. 김 준장이 웃었습니다. 당연합니다. 선배님이 계셨을 때와는 완전히 다르니까요. 그는 태블릿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거대한 공장 내부 사진이었죠. 끝이 안 보이는 생산 라인에 포탄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이게 한국 공장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네, 경기도 안산에 있습니다. 김 준장이 대답했습니다. 하루 생산량이 10,000발입니다. 10,000발이요? 네. 그리고 이런 공장이 여러 곳 있죠. 데이비드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믿으시겠어요, 선배님? 한국이 달라졌다고 했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앞의 현실을 부정할 순 없으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이 남았습니다. 포탄이 많다고 전쟁을 이기는 건 아니죠. 북한의 포병 전력은 여전히 압도적이고 미군의 지원 없이는.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김 준장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하 벙커로 내려갔습니다. 거대한 철문이 열리자 어마어마한 공간이 나타났죠. 포탄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죠. 여기 있는 게 얼마나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이 저장소에만 10만 발입니다. 김 준장이 대답했습니다. 10만 발이요? 네. 그리고 이런 저장소가 전국에 있죠. 순간 펜타곤의 데이터가 떠올랐습니다. 한국군 예상 재고 10만 발 미만. 완전히 틀렸군요. 한 저장소에만 10만 발인데요. 미군도 이 사실을 압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김 준장이 미묘하게 웃었습니다. 글쎄요. 알려드린 적은 없습니다. 물어보지도 않으셨고요. 저는 데이비드를 봤습니다. 그도 놀란 표정이었죠. 선배님,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돌아오는 길, 한국군 장교들과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침착했고 자신감이 넘쳤죠. 불안해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 소령이 경례를 했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제가 답례했습니다. 그가 지나가며 동료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드디어 준비한 걸 보여줄 때가 됐어. 무슨 뜻일까요?
무엇을 준비했다는 걸까요? 숙소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택의 야경이 평화로웠죠. 전쟁 위기의 나라 같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이 맞나요? 35년 전 그 나라가? 아니면 제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걸까요? 한국이 정말로 변한 걸까요? 그들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마치 나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는 사람들처럼요. 2월 19일 새벽 5시 호텔 전화가 울렸습니다. 헤이든 기자님, 김상훈 중장입니다. 낯선 목소리였죠. 한국군 포병사령관입니다. 특별히 보여드릴 것이 있어 연락드렸습니다. 새벽에요. 중장님. 제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건 비공개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진지했죠. 1시간 후에 모시러 가겠습니다. 혼자 오십시오. 전화가 끊겼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았죠. 1시간 후 검은색 세단이 호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김상훈 중장이 직접 나와 있었죠. 50대 중반, 날카로운 눈매의 군인이었습니다. 초대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오늘 보실 것은 극비 사항입니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충남 논산입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포병학교 지하에 있는 특별시설이죠. 차는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도로는 한산했죠. 헤이든 기자님은 1987년에 한국에 계셨다고요? 김 중장이 물었습니다. 네, 동두천에서 포병 소령으로 복무했습니다. 그때 한국군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형편없었죠. 포탄도 부족하고 장비도 낡았고요. 김 중장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랬어요. 지금은 다르다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주장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곧 직접 보시게 될 겁니다. 2시간 후 논산 포병학교에 도착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군사 시설이었죠. 하지만 김 중장은 본관이 아닌 외진 건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부터는 촬영이 금지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휴대폰도 맡겨주십시오. 보안 검색을 통과한 후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김 중장이 특수 카드를 대자 숨겨진 버튼들이 나타났죠. 그가 비치를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10초, 20초, 30초 계속 내려갔죠. 얼마나 깊은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지하 50m입니다. 김 중장이 대답했습니다. 핵 공격에도 견딜 수 있는 깊이죠.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자 거대한 철문이 나타났죠. 두께가 1m는 되어 보였습니다. 경비병들이 경례를 했습니다. 김 중장이 생체 인식을 거쳐 문을 열었죠. 그리고 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거대한 지하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천장 높이가 20m, 길이는 끝이 보이지 않았죠. 그리고 그 안에는 포탄들이 산맥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전부 포탄입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155mm 포탄입니다. 김 중장이 대답했습니다. 이 저장소 하나에 30만 발이 있죠. 30만 발. 믿을 수 없는 숫자였습니다. 우리는 전동차를 타고 저장소 내부를 둘러봤습니다. 5분을 달려도 끝이 안 보였죠. 포탄들이 완벽하게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언제부터 준비한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1990년대부터입니다. 김 중장이 대답했습니다. 걸프전을 보고 깨달았죠. 현대전은 포병전이라는 거요. 전동차가 멈췄습니다. 김 중장이 포탄 하나를 집어들었죠. 보십시오. 그가 포탄을 보여줬습니다. 2024년 12월 제조, 2달 전에 만든 겁니다. 계속 생산하고 있다는 겁니까? 매일 1만 발씩 생산합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1년이면 360만 발이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미군이 보유한 전체 포탄이 100만 발인데 한국이 1년에 360만 발을 생산한다고요? 왜 이렇게 많이 만드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아시죠? 김 중장이 반문했습니다. 하루에 1만 발씩 소모됩니다. 한 달이면 30만 발이죠. 현대전에서 포탄은 곧 생명입니다. 그는 벽에 걸린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한국 전역에 빨간 점들이 표시되어 있었죠. 이런 저장소가 전국에 47곳 있습니다. 김 중장이 말했습니다. 각 저장소마다 30만 발씩 보관하고 있죠. 저는 암산을 했습니다. 47 곱하기 30만, 1401만 발, 1400만 발이라고요?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정확히는 1410만 발입니다. 김 중장이 정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육군 재고만입니다. 해병대는 별도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댔죠. 1987년 한국군은 포탄 3천 발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구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400만 발을 보유하고 있다고요? 믿기 어려우신가요? 김 중장이 물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문서를 보여줬죠. 대한민국 국방부 포병 전력 현황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건 국방부 내부 자료입니다. 그가 설명했습니다. 작년 기준 포탄 생산량 320만 발, 총 보유량 1410만 발, 불량률 0.01%, 숫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이게 현실일까요? 왜 이걸 저에게 보여주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김 중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해요? 여전히 우리를 1980년대 한국으로 보고 계시죠. 그가 말했습니다. 포탄 없는 군대, 미군 없이는 못 사는 나라로요. 그는 포탄 더미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그가 손을 펼쳤습니다. 우리는 준비했습니다. 35년 동안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요. 그럼 왜 지금까지 숨긴 겁니까? 숨긴 게 아닙니다. 김 중장이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을 뿐이죠. 미국은 항상 우리를 약하다고 단정했으니까요. 그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정말 그랬죠. 우리는 한 번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죠. 방금 본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김 중장이 물었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운 한국의 농촌 풍경이 지나갔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이 평화로운 땅 밑에 1400만 발의 포탄이 잠들어 있다는 거요. 서울로 돌아와 호텔방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기사를 쓰려 했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죠. 무엇을 써야 할까요? 한국이 미국보다 많은 포탄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가 35년 동안 완전히 착각했다. 아무도 믿지 않을 겁니다. 워싱턴의 그 누구도요.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직접 두 눈으로요. 산처럼 쌓인 포탄들을, 끝이 보이지 않는 지하 저장소를, 자신감에 찬 한국군의 눈빛을. 그때 처음으로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 다시 김상훈 중장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실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넘쳤죠. 포천 종합훈련장으로 오십시오. 경기도 포천, 한국군 최대 규모의 포병훈련장이었습니다. 서울에서 1시간 반을 달려 도착했죠. 훈련장 입구에서부터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K9 자주포 200문이 일렬로 늘어서 있었죠. 포신이 하늘을 향해 있었습니다. 거대한 철의 군단이 숨을 죽이고 있는 듯했죠. 오늘 시연은 실전과 동일합니다. 김 중장이 설명했습니다. 북한군 포병 진지 제압 시나리오죠. 관측소로 올라가는 계단을 오르며 물었습니다. 이런 대규모 훈련을 자주 합니까? 매달 합니다. 김 중장이 대답했습니다. 포병은 연습 없이는 쓸모없으니까요. 관측소에서 내려다본 훈련장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자주포들 옆에 포병들이 대기하고 있었죠. 각자의 위치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저기 보이는 병사들, 평균 훈련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인당 연간 300시간 이상입니다. 김 중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미군 포병보다 2배는 많죠. 40km 밖에 표적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정밀 카메라로 확인할 수 있었죠. 산 중턱에 가상의 적 진지가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사격 개시, 김 중장의 명령과 함께 지옥이 열렸습니다. 200문의 자주포가 동시에 불을 뿜었습니다. 귀가 찢어질 듯한 굉음이 연속으로 터졌죠. 땅이 흔들렸고 관측소 유리창이 떨렸습니다. 진동이 온몸을 관통했죠. 화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죠. 시야가 순간적으로 흐려졌다가 바람에 걷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재장전. 구령과 함께 자주포들이 움직였습니다. 포탑 해치가 열리고 자동 장전 장치가 작동했죠. 컨베이어 벨트처럼 포탄이 이송되었습니다. 포병들의 움직임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한 명은 포탄을 확인하고 다른 한 명은 장약을 점검했죠.
세 번째 병사는 사격 재원을 입력했습니다. 네 번째는 다음 포탄을 준비했죠. 완벽한 팀워크였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렸죠. 30초, 단 30초 만에 재장전이 완료됐습니다. 이 속도가 가능한가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훈련의 결과입니다. 김 중장이 대답했습니다. 매일 반복하면 몸이 기억하죠. 사격. 다시 200발이 하늘을 갈랐습니다. 포탄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갔죠. 표적 지역에 포탄이 쏟아졌습니다. 모니터로 확인하니 정확히 명중했죠. 폭발음이 멀리서 울려왔습니다. 둔탁하고 묵직한 소리였죠. 산이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계속합니다. 김 중장이 말했습니다. 3분에 한 번씩 사격이 이어졌습니다.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요. 10분이 지났습니다. 포병들의 얼굴에 땀이 흘렀지만 동작은 흐트러지지 않았죠. 20분이 지났습니다. 자주포의 포신이 뜨거워져 열기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속도는 그대로였죠. 자주포들은 지치지 않았습니다. 포병들의 움직임은 기계처럼 정확했죠. 더 놀라운 건 보급이었습니다. 훈련장 뒤편에서 트럭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각 트럭마다 포탄 200발씩 싣고 있었죠. 트럭이 자주포 옆에 멈추면 자동 크레인이 작동했습니다. 포탄 상자가 열리고 컨베이어 시스템으로 포탄이 이동했죠. 한 대의 자주포에 포탄을 보급하는 데 걸리는 시간, 불과 2분이었습니다. 이 보급 시스템은 언제 개발한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10년 전부터 연구했습니다. 김 중장이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니 보급이 승부를 가르더군요. 트럭들이 끊임없이 포탄을 실어 날랐습니다. 자동화된 시스템이 포탄을 분배했죠. 마치 거대한 공장의 생산 라인 같았습니다. 보급 속도가 믿기지 않네요. 제가 감탄했습니다. 분당 10발 이상 보급 가능합니다. 김 중장이 대답했습니다. 포탄이 떨어질 일은 없죠. 사격이 계속되는 동안 김 중장이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실시간 사격 데이터였죠. 명중률 98%. 그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오차 범위 5m 이내. 놀라운 정확도였습니다. 40km를 날아가서 5m 오차라니요. 1시간 후 사격이 멈췄습니다. 연기가 거치자 표적 지역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완전히 초토화되어 있었죠. 40km 밖에 산이 깎여 나갔습니다. 나무 한 그루 남지 않았죠. 오늘 소모한 포탄이 얼마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12,000발입니다. 김 중장이 대답했습니다. 하루 훈련에 12,000발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가 웃었습니다. 실전이라면 하루에 10만 발도 쏠 수 있죠. 포병들이 자주포에서 내려왔습니다. 지쳤을 법한데 표정은 담담했죠. 일상적인 훈련을 마친 것뿐이라는 듯이요. 한 상사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이런 강도 높은 훈련이 힘들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보통입니다. 상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실전에선 더 빨라야 하니까요. 우리는 생산시설로 이동했습니다. 안산의 풍산 공장이었죠. 공장 입구에서부터 규모에 압도됐습니다. 축구장 10개는 들어갈 만한 크기였죠. 내부로 들어가자 더욱 놀랐습니다. 자동화 라인이 끝없이 이어졌죠. 로봇들이 포탄을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이 라인 하나에서 시간당 몇 발이 생산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시간당 500발입니다. 공장장이 대답했습니다. 라인이 4개니까 시간당 2,000발이죠. 계산해보니 하루 48,000발이었습니다. 한 공장에서만요. 하루 생산량이 10,000발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의아했습니다. 이 공장은 전체 생산량의 4분의 1입니다. 공장장이 설명했습니다. 전국에 4개 공장이 더 있죠. 품질 관리실로 갔습니다. 엔지니어들이 포탄을 검사하고 있었죠. 엑스레이 검사, 압력 테스트, 화약량 측정. 모든 과정이 자동화되어 있었습니다. 불량률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0.01% 미만입니다. 품질 관리 책임자가 대답했습니다. 10,000발 중 1발도 불량이 없다는 뜻이죠. 그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나토 품질 인증서였죠. 금색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나토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품질 기준을 모두 초과 달성했죠. 믿기 어려웠습니다. 한국산 포탄이 나토 인증을 받았다고요?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공장장이 덧붙였습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의 납품하, 작년엔 호주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한국산 포탄을 산다는 겁니다. 미국산보다 한국산을 선택한다는 거죠. 생산 라인을 따라 걸으며 관찰했습니다. 포탄 몸체가 성형되고 화약이 충전되고 신관이 조립되는 과정. 모든 게 완벽했죠. 이 기술을 어떻게 개발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30년의 노력입니다. 공장장이 대답했습니다. 실패도 많았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훈련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석양이 자주포들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김 중장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소위 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가 설명했습니다. 사진 속 한국군 포병들은 초라했습니다. 낡은 장비, 부족한 포탄, 지친 표정들. 구형 곡사포 옆에 서 있는 젊은 장교. 그가 김상훈 중장이었죠. 그때 우리는 정말 약했습니다. 김 중장이 회상했습니다. 미군 없이는 하루도 못 버틸 정도였죠. 포탄 한 발이 아까워서 훈련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가 현재 훈련장을 가리켰습니다. K9 자주포들이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죠. 하지만 보십시오. 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우리는 1980년대부터 이날을 준비했습니다. 차근차근, 한 걸음씩요. 제가 물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절박했습니까? 김 중장이 먼 산을 바라봤습니다. 북쪽을 향한 시선이었죠. 2번 다시 무력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전쟁이 나면 포탄이 생명인데 그걸 남에게 의존할 순 없잖습니까? 그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미국은 동맹이지만 영원하진 않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베트남도 떠났고 아프가니스탄도 떠났죠. 언젠가는 한국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야죠. 그래서 이 모든 걸 준비한 겁니까? 네,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요. 김 중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구걸하지 않기 위해서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35년을 준비한 겁니다. 조용히, 꾸준히, 철저하게요. 훈련장을 떠나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K9 자주포들이 석양에 물들어 있었죠. 위험 있고 강력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기사를 썼습니다. 제목을 뭐로 할까 고민했죠. 처음엔 한국군의 놀라운 변신이라고 썼습니다. 지우고 다시 썼죠. 미국을 넘어선 한국의 포병 전력. 아니었습니다. 다시 지웠죠. 그리고 천천히 적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포병 전력을 보유한 나라. 그 순간 저는 미국의 이름 대신 대한민국을 적었습니다. 새벽 2시가 됐는데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침대에서 일어나 지난 며칠간 수집한 데이터를 다시 확인하기 시작했죠. 포탄 보유량 360만 발, 하루 생산량 10,000발, 연간 생산 능력 300만 발 이상, 불량률 0.01% 미만, 나토 품질 기준 초과 달성. 숫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믿기 어려운 현실이었죠.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미군 없이 못 산다고요. 그런데 눈앞의 데이터는 정반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전쟁 위기의 도시 같지 않았죠. 한강 다리를 건너는 차들의 불빛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인데도 도시는 살아 움직이고 있었죠. 뉴욕이나 런던과 다르지 않은 대도시의 모습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데이비드였습니다. 선배님, 안 주무세요?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보고서 쓰고 있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펜타곤에 보낼 거야. 어떻게 쓰실 건가요? 모르겠어. 솔직히 말했습니다. 워싱턴이 믿을까? 믿어야죠.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사실인데요. 사실이라고 다 믿는 건 아니야. 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특히 자존심 상하는 사실은 더욱 그렇지. 우리가 35년 동안 착각했다는 걸 인정해야 하는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배님, 오늘 김 중장이 한 말 기억하세요? 데이비드가 물었습니다. 뭐, 한국이 왜 이렇게 준비했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요. 기억났습니다. 2번 다시 무력하고 싶지 않았다는 말. 그 말을 할 때 김 중장의 눈빛이 떠올랐죠. 깊은 결의가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데이비드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미국은 떠날 수 있지만 한국은 여기가 집이니까요. 그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맞는 말이었죠.
우리는 언제든 철수할 수 있어요. 데이비드가 계속했습니다. 베트남처럼, 아프가니스탄처럼요. 짐 싸서 떠나면 그만이죠. 하지만 한국은 갈 곳이 없습니다. 이 땅이 전부예요. 그래서 스스로 강해진 거군. 네, 그들은 끊기면 끝이니까 스스로 만든 겁니다. 데이비드의 목소리에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의지예요, 선배님. 생존의 의지가 만든 기적이죠. 전화를 끊고 다시 노트북을 바라봤습니다. 보고서의 첫 문장이 깜박이고 있었죠. 한국군은 여전히 미군 지원이 필수적이다.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린 문장이었죠. 지웠습니다. 다시 썼습니다. 한국군의 포병 전력이 향상되었다. 이것도 지웠습니다. 충분하지 않았죠. 단순한 향상이 아니었으니까요. 김상훈 중장이 보여준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포병학교 지하 저장소 사진들, 끝없이 늘어선 포탄들, 자동화된 생산시설, 나토 인증서,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력 증강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준비였죠. 30년 이상 묵묵히 진행된 국가적 프로젝트였습니다. 노트에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포병 전력 구축 과정. 1980년대에는 포탄 부족으로 훈련조차 제대로 못했습니다. 1990년대 걸프전을 보며 포병 전력의 중요성을 깨달았죠. 2000년대부터 자주포 국산화를 시작했고 2010년대에는 대량 생산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대 한국은 세계 최대 포탄 보유국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여정이었습니다. 무력했던 나라가 세계 최강이 되기까지. 그런데 왜 우리는 몰랐을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우리가 보려하지 않았으니까요. 미국은 한국을 늘 보호 대상으로만 봤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약한 동맹국. 미군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나라. 그 편견이 눈을 가렸던 겁니다. 한국이 아무리 발전해도 우리는 여전히 1980년대의 한국만 봤죠. 책상 위에 놓인 메모지를 다시 봤습니다. 거기엔 제가 직접 확인한 수치들이 적혀 있었죠. 포탄 보유량 360만 발. 이건 미군이 보유한 100만 발의 3.6배에 달하는 양입니다. 연간 생산 능력은 300만 발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토 전체가 생산하는 양보다 많았죠. 품질은 나토 기준을 초과 달성했고 불량률은 만 발에 한 발도 나오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새로운 단락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전략적 계산. 한국은 알고 있었습니다. 동맹은 영원하지 않다는 걸. 미국의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다는 걸. 언젠가는 홀로 서야 한다는 걸. 그래서 준비한 겁니다. 조용히, 꾸준히, 철저하게. 이런 준비가 가능했던 건 한국의 특성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분단 국가라는 현실, 북한이라는 실존적 위협, 전쟁의 기억이 여전히 살아있는 나라. 그들에게 안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였습니다. 생존의 문제였죠. 포탄 360만 발.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무엇일까요? 단순한 화력이 아닙니다. 독립적 전쟁 수행 능력이죠. 미국 없이도 북한과 맞설 수 있는 힘. 더 나아가 동북아시아의 군사 균형을 바꿀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각오를 숫자로만 봤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통계와 데이터만 봤죠. 국내 총생산, 국방비, 병력 숫자. 하지만 그 뒤에 숨은 의지와 결의는 보지 못했습니다. 커피를 한 잔 내렸습니다. 진한 향이 방 안에 퍼졌죠.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다시 보고서를 정리했습니다. 한국군 포병 전력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했습니다. 첫째, 포탄 보유량은 미군의 3배가 넘습니다. 둘째, 생산 능력은 나토 전체를 능가합니다. 셋째, 품질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결론은 명확했죠. 한국은 독자적 전쟁 수행이 가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쓰려다 멈췄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결론일까요? 한국이 미국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미국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의존이 아닌 선택인 거죠. 큰 차이입니다. 의존과 선택 사이의 간극. 그게 진정한 동맹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과거의 동맹은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관계였습니다. 강자와 약자의 관계였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동등한 파트너로서의 관계로 발전해야 하죠.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아침이 시작되는 거죠. 거리에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출근길 직장인들이 발걸음을 재촉했고 조깅하는 시민들이 한강변을 달렸습니다. 카페들이 문을 열고
아침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죠.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을까요? 자기 나라가 얼마나 강해졌는지, 더 이상 누구의 보호도 필요 없을 만큼 강한 나라가 되었다는 걸. 아마 모를 겁니다. 한국 정부가 조용히 준비했으니까요. 과시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마치 평범한 일상처럼, 당연한 의무처럼 준비했죠. 겸손한 강국, 조용한 거인. 그게 지금의 한국이었습니다. 서구 국가들처럼 힘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중국처럼 위협적이지도 않죠.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갈 뿐입니다. 보고서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제목을 바꿨죠. 한국의 변화와 미국의 선택. 아니,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시 바꿨습니다. 한국, 우리가 몰랐던 진실. 펜타곤에 보낼 이메일을 작성했습니다. 수신자는 합참의장과 육군 참모총장. 본문을 어떻게 시작할까 고민했습니다. 공식적인 인사? 상황 설명? 아니면 충격적인 사실부터? 아니었습니다. 더 직접적이어야 했죠. 첫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의 보호가 필요 없습니다. 너무 충격적일까요?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다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게 맞을까? 펜타곤의 장성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지웠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빈 페이지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천천히 새로 썼습니다. 단순하지만 모든 걸 담은 문장이었죠. 우리가 틀렸습니다. 귀국한 지 이틀째, 저는 펜타곤 브리핑룸에 서 있었습니다. 거대한 오각형 건물의 중심부, 미국 군사력의 심장이라 불리는 곳이죠. 브리핑룸에는 국방장관을 비롯해 합참의장, 육군 참모총장, 해군 참모총장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주요 언론사 기자들도 자리를 채웠죠. 헤이든 기자가 한국에서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다고 들었습니다. 국방장관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다면서요? 저는 연단에 섰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화면에 첫 슬라이드를 띄웠죠. 대한민국 포병 전력 현황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완전히 오판했습니다. 제 첫마디에 브리핑룸이 술렁였습니다. 국방장관의 눈썹이 올라갔고 합참의장은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죠. 무슨 의미입니까? 국방장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거대한 막대 그래프가 화면을 채웠죠. 한국군이 보유한 155mm 포탄은 360만 발입니다.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미군이 보유한 100만 발의 3.6배에 달합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확인했습니까? 합참의장이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의심이 가득했죠. 제가 직접 봤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논산 포병학교 지하 50m, 저장소를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들이었죠. 끝이 보이지 않는 포탄 더미, 자동화된 이송 시스템, 철저한 보안 시설. 이런 저장소가 전국에 47곳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이었습니다. 각 저장소마다 평균 30만 발씩 보관하고 있죠. 육군 참모총장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1410만 발이란 말입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정확합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더 무거운 침묵이었죠. 국방장관이 안경을 벗고 눈을 비볐습니다. 이게 언제부터입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언제부터 이런 준비를 했다는 겁니까? 1990년대부터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걸프전 이후 포병 전력의 중요성을 깨닫고 국가적 프로젝트로 추진했다고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한국의 포탄 생산 시설 사진들이었죠. 현재 한국의 연간 포탄 생산량은 300만 발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하루에 10,000 발씩 생산하고 있죠. 불가능합니다. 해군 참모총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생산 능력을 갖추려면 엄청난 투자가 필요해요. 저는 나토 인증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금색 도장이 선명했죠. 한국산 포탄은 나토 품질 기준을 초과 달성했습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불량률은 0.01% 미만이죠. 10,000발 중 1발도 불량이 없다는 뜻입니다. 합참의장이 서류를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던 한국군 관련 정보들이었죠. 우리 정보와 완전히 다릅니다. 그가 혼란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자료엔 한국군 포탄 재고가 100,000발 미만으로 나와 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30년 전 데이터를 계속 믿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변했다는 걸 보려 하지 않았죠. 국방장관이 일어섰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밖을 바라봤죠. 워싱턴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습니다. 그럼 한국은 왜 이 사실을 숨긴 겁니까? 그가 등을 돌린 채 물었습니다. 숨긴 게 아닙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물어보지 않았을 뿐이죠. 국방장관이 돌아섰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어 있었죠. 계속하십시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실사격 훈련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K9 자주포 200문이 동시에 사격하는 장면이었죠. 굉음이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재장전 시간 30초. 제가 설명했습니다. 분당 2발 사격 가능하고 사정거리는 40km입니다. 영상 속에서 포병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자동화된 보급 시스템이 끊임없이 포탄을 공급했죠. 이건 특별 시연이 아닙니다. 제가 강조했습니다. 매주 실시하는 정기 훈련입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한국이 미군 철수를 통보한 건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브리핑룸이 다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기자들이 서로 속삭였고 장성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자료를 검토했죠. 국방장관이 손을 들어 정숙을 요구했습니다. 헤이든 기자, 당신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죠. 한국은 세계 최강의 포병 전력을 보유한 국가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죠. 이건 공식입니까? 국방장관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본 것이 사실이라고 확신합니까? 저는 눈을 마주치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국방장관이 합참의장을 바라봤습니다. 합참의장은 고개를 끄덕였죠. 즉시 확인팀을 파견하겠습니다. 합참의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헤이든 기자의 보고가 사실이라면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모두가 그 의미를 알고 있었죠. 미국이 더 이상 한국의 보호자가 아니라는 것. 한국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 동맹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요. 우리가 너무 오만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을 약자로만 봤죠.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브리핑룸의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표정들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과시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묵묵히 힘을 길렀죠. 육군 참모총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베트남과 아프가니스탄에서 소모전을 벌이는 동안 한국은 미래를 준비한 겁니다. 제가 그의 말을 받았습니다. 국방장관이 브리핑룸을 둘러봤습니다. 기자들, 장성들, 참모들의 얼굴을 하나씩 훑었죠. 이 정보는 아직 비공개입니다. 그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대통령께 먼저 보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브리핑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죠. 하지만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했죠. 합참의장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헤이든, 정말 확실합니까?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 군인 명예를 걸고 확실합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전략을 짜야겠군요. 저는 브리핑룸을 나왔습니다. 펜타곤의 긴복도를 걸었죠. 발걸음 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워싱턴의 봄날이었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모든 게 바뀔 거라는 걸.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새롭게 정의될 거라는 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데이비드였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선배님? 다 털어놨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들이 받아들였습니까? 충격받았지. 저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사실이니까. 전화를 끊고 펜타곤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거대한 오각형 건물이 오후 햇살에 빛나고 있었죠. 미국 군사력의 상징. 세계 최강국의 자부심. 하지만 오늘 그 자부심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보호한다고 믿었던 나라가 사실은 우리보다 강했다는 걸 인정해야 했으니까요. 그날 미국의 오만은 조용히 꺼졌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인상 요구를 철회했고 한국도 주한미군 철수 통보를 취소했죠. 양국은 새로운 방위비 분담 협정을 맺었습니다.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조건이었죠.
저는 CBS 이브닝 뉴스에 출연했습니다. 워싱턴 스튜디오의 조명이 밝게 비추고 있었죠. 헤이든 기자님, 한국 취재가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진행자가 말했습니다. 35년 전 주한미군으로 근무하셨던 분이 다시 한국을 방문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와 지금 뭐가 가장 달랐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무엇부터 말해야 할까요? 변한 것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1987년 제가 동두천에서 복무할 때였습니다. 제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한국군과 합동 훈련을 했는데 포탄이 부족해서 중단해야 했어요. 훈련용 포탄 3,000발도 구하지 못해서 우리가 빌려줬죠. 진행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한국군 포병대령이 저에게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제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미군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미군이 없으면 못 버틴다고요. 그랬군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지 아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진행자가 궁금한 표정으로 기다렸죠. 한국은 포탄 360만 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미국보다 3배가 넘죠. 연간 생산량은 300만 발이고요. 믿기 어려운 수치네요. 저도 처음엔 믿지 못했습니다. 제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봤어요. 지하 50m 깊이의 거대한 저장소를 말이죠. 화면에 제가 찍은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끝없이 늘어선 포탄들, 자동화된 시설, 실사격 훈련 장면들이었죠. 이제 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포병 전력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보호가 필요 없는 나라죠. 그럼 동맹의 의미가 없어진 건가요? 아닙니다.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동맹이 시작되는 거죠. 보호자와 피보호자가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서의 관계요. 진행자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죠. 개인적으로 어떤 감정을 느끼셨습니까? 미군 출신으로서, 그리고 미국인으로서요. 질문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솔직히 복잡했죠. 자존심도 상했고 충격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이 있었습니다. 존경심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존경심이요? 네, 한국인들의 의지와 노력에 대한 존경이죠.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묵묵히 준비했죠.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요. 방송이 끝나고 스튜디오를 나왔습니다. 워싱턴의 저녁이었죠.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방송 잘 봤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한국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는 건 처음이네요. 나도 놀랐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알던 한국이 아니었거든. 아내가 커피를 건넸습니다. 우리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죠. 사실 좀 부끄러웠어. 제가 고백했습니다. 35년 동안 편견에 갇혀 있었다는 게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아니야, 나는 달라야 했어.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자잖아. 사실을 봐야 하는 사람인데. 창밖으로 워싱턴 기념탑이 보였습니다. 조명을 받아 하얗게 빛나고 있었죠. 미국의 자부심, 세계 최강국의 상징. 하지만 이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힘이란 게 꼭 과시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걸. 조용히, 묵묵히 쌓아올린 힘이 더 단단할 수 있다는 거요. 다음 날,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펜을 잡고 천천히 적어 내려갔죠. 한국에서 돌아온 지 한 달이 되었다. 아직도 그때 본 것들이 생생하다. 지하 저장소의 포탄들, 자주포의 굉음, 김상훈 중장의 눈빛. 잠시 멈췄다가 다시 썼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다른 것이다. 한국 사람들의 일상이다. 전쟁 위기 속에서도 평온하게 살아가는 모습. 자기 나라의 힘을 과시하지 않는 겸손함. 그것이 진정한 강함이 아닐까. 전화가 울렸습니다. 김상훈 중장이었습니다. 헤이든 기자님, 잘 지내십니까?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중장님, 오랜만입니다. 방송 잘 봤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를 이해해 주셔서. 제가 고마워해야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보여주셨으니까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김 중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강해진 건 미국을 대적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미국을 필요로 해요. 그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포탄이 많다고 전쟁을 이기는 건 아니니까요. 우정과 신뢰, 그게 더 중요하죠.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죠. 저 별빛처럼 한국도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요란하지 않게, 하지만 확실하게. 며칠 후 또 다른 방송 출연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팟캐스트였죠.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35년 전 근무했던 그 한국과 지금의 한국, 뭐가 가장 다릅니까?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죠. 그땐 도움을 받던 나라였지만 지금은 세상을 돕는 나라가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우크라이나가 포탄이 부족할 때 한국이 지원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폴란드가 긴급히 무기가 필요할 때 한국이 공급했죠. 이제 한국은 받는 나라가 아니라 주는 나라입니다. 진행자가 감탄했습니다. 놀라운 변화네요. 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들의 태도입니다. 제가 덧붙였습니다. 이 모든 걸 자랑하지 않아요.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조용히 할 일을 할 뿐이죠. 방송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문득 생각났습니다. 1987년 동두천의 그 추운 겨울날, 포탄이 부족해서 훈련을 중단해야 했던 한국군.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던 한국군 대령. 그리고 지금 360만 발의 포탄을 보유한 한국. 당당하지만 겸손한 김상훈 중장의 모습. 같은 나라, 같은 군대. 하지만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군복을 꺼냈습니다. 낡은 야전 재킷이었죠. 주한미군 패치가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재킷을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젊은 시절의 저와 지금의 저. 많은 것이 변했죠. 한국도, 미국도, 그리고 저도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그리고 태평양 건너 저편. 지금쯤 서울은 아침이겠죠. 사람들이 일어나 하루를 시작할 시간. 조용하지만 가장 강한 나라. 그게 대한민국이었구나. 저는 노트를 꺼내 한 줄을 적었습니다. 힘은 소리 내지 않는다. 진짜 강한 자는 증명할 필요가 없다. 한국이 그것을 보여줬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동맹을 잃은 게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를 얻었다. 이제 시작이다. 저는 그날을 기사로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에 새겼죠. 대한민국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최고, 대한민국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힘내라.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을 더하다였습니다.